올해는 정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해. 우리나라 주가의 최대 장점은 뭐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지금 싸졌습니다. 미국 증권사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 시각이 냉정해요. 그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중국의 경제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야 그렇게 확신하면 전부 다 인버스 사지 너 왜 인버스에 몰빵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시장을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예측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대응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올해는 연준이 조금만 삐끗해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살얼음판이나 비슷하고 이게 연준에서 이걸 잘해 나갈지 못해 나갈지는 사실은 지금 반반이 확률이라 올해는 조심해야 됩니다. 21년하고 20년하고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여기 나와서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고 그렇죠. 21년은 이게 2년 차는 항상 좀 상승을 해왔고 3년 차를 걱정했던 이 톤은 똑같고요. 제가 이제 이런 때 대응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예를 들어서 갖고 계신데 포트폴리오에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완전히 0%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버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이 예를 들어 100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 지금이야말로 주식에 전부 다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00의 금융자산이 있으면 200을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그런 때가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원래 이런 때는 이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주식을 미국 국채를 반 들고 있는 게 사실은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 국채도 지금 버블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역대급 버블이다 미국 국채도. 그래서 미국 국채가 이게 안전자산으로서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반을 그럼 미국 국채를 가져갈 것이냐 이게 조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국채도 일부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물가 연동차라든가 이렇게 좀 다른 그렇죠. 자산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비중을 많이 가져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대안자산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화 자산, 표시 자산, 뭐 어떤 방식이든 좀 안정적인 달러화 표시 자산과 그다음에 약간의 금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금도 또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체로 이제 저명한 분들이 10% 이내로 금융자산의 한 10% 정도까지 포트폴리오에 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면 그와 비슷한 비중의 예를 들어서 미국 달러화 표시 자산, 금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전 22년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자산과 관련해서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은 오른 거는 올랐지만 지수는 뭐 비슷하지만 사실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당한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네, 고점 대비 뭐 20, 30% 이상. 그러니까 충분한 사전 조정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어떤 그런 충격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오를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사실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됐느냐를 제가 좀 따져보면 제가 이 8.15 모니터에 나와서도 아마 같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이 테이퍼링 이 시기 이게 정말 묘합니다. 이 테이퍼링 때 우리가 이제 2014년에 이제 딱 한 번 테이퍼링을 겪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게 뭐 92년 동안 13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적 완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처음으로 실시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테이퍼링도 2014년에 그게 첫 테이퍼링이다 보니 우리가 경험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테이퍼링 때 아주 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퍼링을 예고한 다음에 한 7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10%가 넘게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테이퍼링 예고하고 실제로 테이퍼링 할 때까지 한국 증시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이퍼링 2014년 한 해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미국 증시는 10% 넘게 올랐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또 안 좋았어요. 그러면 테이퍼링 예고부터 2년 동안 이제 한국 증시는 계속 안 좋았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오르다 보니 그때 많이 나왔던 얘기가 2014년, 15년에 뭐 13년부터 디커플링.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한 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도 경고를 많이 했고요. 이게 디커플링이 걱정됩니다. 이게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제가 이제 비유를 할 때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에스컬레이터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돈을 푸는 동안은 다 같이 상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잘 나가는 나라나 뭐 못 나가는 나라나 잘 나가는 기업이나 못 나가는 기업이나 에스컬레이터 다 같이 탔으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테이퍼링을 한다?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점점 쓰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상을 한다?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뒤로 가는 걸 누구 속도에 맞추느냐? 미국 경제 속도에 맞춰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던 시절에 미국의 주가는 올랐던 거고. 근데 이제 미국만큼 잘 나가는 나라는 주가가 같이 올랐겠지만 미국보다 뭐 예를 들어 경기 회복 속도가 떨어지는 나라는 당연히 에스컬레이터가 뒤로 가니까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뒤로 가지 않습니까? 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던 시절이 2020년, 21년이었는데 자, 22년이 되면 미국 경제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나라는 그럼 뒤로 가겠네. 미국은 4% 성장한다는데 한국은 얼마나 성장하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미국보다 현재 낮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한국 주식 뭐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014년의 경험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선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2년 전부터 이 테이퍼링 때 걱정돼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선반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는 미리 조정을 받았죠. 이걸 전부 다 사람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정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주가의 최대 장점은 뭐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지금 싸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장점인데 그래서 지금 뭐 투자를 지금 현재 뭐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아니 이건 지금 한국 기업들은 실적 대비 너무 싸네. 이건 분명히 장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근데 또 그럼 한국 주식이 싸진 데는 또 원인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2022년에는 그동안은 금융시장에 정말 돈의 홍수를 만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다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올 때 뭐가 되느냐? 이제 그동안은 금융 장세였지만 이젠 실적 장세.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해 정말 엄청난 실적을 냈잖아요. 그렇죠. 야, 세상에 제가 진짜 수치를 볼 때마다 와, 진짜 자랑스럽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했냐, 장사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장사를 잘했는데 문제는 역기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지난해 실적이 안 좋았으면 아무리 못해도 그냥 못 먹어도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역기저 효과는 뭐냐면 너무너무 장사를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그 추세를 이어가려면 우리나라 기업이 이번에는 100m를 이미 9초대로 주파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신기록을 세운 셈인데 그럼 8초대가 가능하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더 빨라질 확률보다는 안타깝게도 지쳤기 때문에 뭐 여전히 빨리 뛰다 하더라도 9초대보다는 10초나 11초 이렇게만 돼도 작년보다 느리잖아. 분명히 10초도 굉장히 잘 뛰는 건데 야 10초면 작년에 9초대 뛰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기조 효과 때문에 이 눈높이만큼 우리 기업들이 과연 실적을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작년에 주가가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하신 피크아웃 논란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싸졌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기만 한다면 네. 우리는 주가가 또 금방 재작년 세계 1위 한 것처럼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쉽겠냐.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게 수순인데 네. 그렇다면 오히려 신흥국 쪽에 자금이 빠져나가지 들어올 일이 있겠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의견이 좀 팽팽한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미국의 전문가들도 완전히 갈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 지금 주식을 뭘 샀나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헤지펀드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이제 매 분기마다 자기가 어디에 투자하고 이제 그렇죠. 공개하거든요. 이분이 어디다 투자를 했나 봤더니 미국 주식은 좀 팔고 한국 주식이 포함된 이머징 마켓이 포함된 이런 ETF나 이런 것들 뭐 이런 데다 투자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한국이 제일 싸네? 이렇게 보신 거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저는 그 점에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역량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미국이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증시라는 게 사실은 평균에 회귀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큽니다. 미국 증시가 좀 이제 증시라는 게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가 막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의 S&P 지수는 92년 동안 9.5%가 연평균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연평균 9.5%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10% 이렇게 몰려 있느냐? 이렇게 평균에 이렇게 몰려있으면 이렇게 종 모양을 만들잖아요. 대부분 평균에 몰려있으니까. 증시만 안 그래요. 증시는 평평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10%도 굉장히 많았고 플러스 20%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주가가 오를 거라고 믿을 때는 막 미친 듯이 또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공포에 빠지면 주식을 막 팔기 때문에 대체로 원래는 종 모양으로 이렇게 평균 이 9.5%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탐욕과 광기 그리고 공포가 이 상존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평평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오를 때는 막 오르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는 막 떨어지지만 재밌는 건 미국 증시를 하더라도 결국은 연평균 주가 상승률에 언젠가는 회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문제점은 최근에 미국의 주가 상승률이 아무리 제한미 미국이라 하더라도 좀 정도가 심해도 좀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2019년에 29%가 올랐습니다. 아, 엄청 올랐네요. 적당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9.5% 올라야 되는데 이게 뭐야? 평균보다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근데 2020년에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6%나 올랐습니다. 29 오른 데다가 또 16이 또 올랐어요. 그러면 21년에 조금 조정이 왔을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26%가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9, 16, 26. 9씩 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원래는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게 미국 증시의 특징이긴 해요. 왜냐하면 오른 해 다음에도 또 오르고 보통 2, 3년씩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번엔 좀 과해도 과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미국 증시가 3년 연속으로 막 29, 16, 26 이렇게 오른 적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자, 올해 미국 증시 전망이 어떠냐 이게 좀 중요한데 미국 증권사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좀 시각이 냉정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지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 여기 나오기 직전에 지난해 연말에 나왔던 기사 같아요. 이제 뭐 통신사에서 뭐 언론사라고 해야겠죠. 뭐 언론사에서 이제 리서치 센터장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본 데이터인데 코스피 지수 올해 전망치가 글쎄 2,600에서 3,600 사이입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 봤어. 네. 이게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망을 안 한 거랑 똑같은 뭐 거예요. 올해랑 똑같고. 저기 맛있는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안양하고 서울 사이. 그렇죠.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기사는 좀 진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의 증권사들은 그냥 막 지수를 막 찍어버려요. 어느 정도로 찍냐면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지수하고 제가 이제 12월 31일 미국이 이제 장을 문 닫을 때랑 제가 비교해 보니까 골드만삭스는 이제 연말 S&P 지수보다 7%가 오른다고 봤고요. 모건 스탠리가 가장 비관적으로 봤는데 8%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자, 그럼 대충 평균이 사실은 강보합 정도 되더라고요. 미국 증권사들 다 평균을 내보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권사들이 진짜 다 같은 한 목소리로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2년 차니까. 그렇죠. 예, 주가가 오른 지 2년 차 되면 당연히 오른다고 전망하기 정말 쉽죠. 근데 3년 차가 되니까 벌써 다들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의 증권사들도 막 기껏해야 강보합 정도밖에 S&P 500 지수를 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변동성 장세가 온다는 것도 미국의 증권사들도 뭐 저랑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우리 주식을 사기에는 그러려면 미국 증시가 그래도 강세를 보여줘야 가능한 건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뭐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그런데도 막 신흥국 증시에 막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투심이 좀 약화된다고 하잖아요. 미국 증시가 계속 달려줘야 신흥국 증시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저는 대한민국 경제 이 수준은 이미 선진국이 됐지만 증시는 아직도 신흥국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머징 MSCI. 네, 언제 MSCI 이거 선진국 갑니까?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제 시도한다고 아까 뭐 요즘 뭐 그렇지 않아도 분위기가 좀 슬슬 업되고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흥국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걸맞지 않게 증시에 대한 평가는 신흥국이다 보니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미국 증시가 불안할 때 할 것이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게 올해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지 정말 한쪽으로 주가 오른다니까 떨어진다니까 이쪽으로 놓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예를 들어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가 올라서 문제가 뭐 예를 들어 달러를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을 더 해지를 좀 해야 된다. 해지를 해도 되고 그다음에 생각보다 주가 오르면 그걸 즐기면 되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 해. 지난해까지 구성을 안 해도 되는 해였다면 이제는 좀 구성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든 또는 달러가 움직이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일단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어쨌든 또 역시 피크아웃 논란이 있겠죠. 올해 좋겠지만 내년이 좋겠어? 그 작년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무너진 것처럼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일단 네.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요즘 바이든의 미국 인프라 법안이 됐든,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정책을 통해서 자꾸 경제 성장을, 경제 부흥을 일으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연준에 달러 푸는 거 말고 유동성 말고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동성은 계속해서 크게 공급이 될 것이고, 그러면 증시는 또 오르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재정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앞으로 증시 행방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전 바이든 행정부가 안타깝게도 그런 역량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바로 지지율 때문인데 지지율이 낮아지면서 경제 정책을 쓸 수 있는 이 어떤 역량의 폭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바이든한테 큰 짐을 하나 남겨주고 갔거든요. 뭐냐면 일종의 이제 기업 감세, 그 다음에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만성적인 재정 적자 규모를 훨씬 더 키워놨습니다. 그 규모가 오바마 대통령 때도 물론 있었지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또 키워놓으면서 1조 달러 정도를 적자를 볼 수도 있는 구조를 사실은 유산으로 남겨주고 떠났어요. 전 그래서 민주당 정부는 사실은 미국에서 항상 균형 재정에 좀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하던 정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 재정 노력을 좀 할 줄 알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민주당 대통령들하고 다르게 일단 대통령 되자마자 일단 선물로 쐈죠. 자, 재난지원금 엄청나게 썼습니다. 그때 얼마였냐? 1.9조 달러. 아니 이건 좀 정도가 지나친 거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발권력이 있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면서 1조 달러를 뭐 물론 이제 한 4, 5년 걸쳐서 쓰는 거지만 1조 달러를 더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사회복지를 한다면서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데 투자한다면서 1, 2조 달러를 더 쓰려고 그러고 그걸 심지어 민주당도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의원들조차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정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근데 문제점 뭐냐면 미국이 아무리 발권력이 있어도 이렇게 국채를 계속 발행하게 되면 첫 번째는 미래 세대한테 완전히 떠넘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미국 경제 불황이나 이런 것들을 미래 세대한테 자꾸 전가하는 건데 미국이 이걸 벌써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언젠간 이걸 갚을 때 청년 세대, 지금의 MZ 세대, 2030 세대는 그 부담을 다 짊어져야 되고요. 안타깝게도 미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애꿎은 우리 청년들도 미국이 빚 갚을 때 우리까지 희생을 같이 당해야 돼요. 이게 다 미국이란 나라가 발권력을 갖고 있고 기축통화라서 우리는 왜 잘못도 안 했는데 돈은 미국이 썼는데 왜 우리가 당하는 거지? 라는 구조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그렇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제 미국 시장의 국채를 사주던 주체가 지금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금융회사 그 다음에 외국 정부나 뭐 예를 들어서 외국의 중앙은행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미국의 금융회사가 50% 정도 사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또 연기금이나 또 우리나라도 뭐 직접 이 운영하는 자금들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자금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는데 이게 또 30%예요. 그리고 20%가 미국의 연준이 사줘왔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금융회사도 진짜 국채 있는 대로 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국이 정말 많이 사줬는데 그렇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과거하고 관계가 달라요. 더 이상 중국이 사줄 수가 없어요. 일본도 옛날만큼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줄 만큼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미국 국채를 누가 이렇게 지속적인 적자 구조를 만들면 미국 국채를 계속 사줄 것이냐.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줄 주체가 이제 올해 연말이나 또는 내년부터 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연준이 이걸 사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연준이 사주는 돈주머니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미래 세대한테 또 무한한 이 짐을 줄 것이냐. 또는 돈을 찍어서 이 재원을 마련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느 쪽도 지금 다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돈을 찍지 않고 만약에 연준에서 이 자금을 마련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의 투자 자금을 끌어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돈을 찍어 마련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달러화 가치의 하락을 갖고 오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약간 임계점을 사실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문제점 물이 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까지 물이 끓기 전에는 아무리 돈을 찍어도 미국에 대한 불신이나 뭐 지금 달러에 대한 불신 우리 아직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점은 임계점이 점점 다가오면 이렇게 찍어도 되는 거야? 아니 뭐 재정 지출 또 한다는데 괜찮은 거야? 이 국채는 언제까지 들고 있어도 되는 거야? 라는 불신이 언젠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미국 달러화가 뭐 진짜 타락을 해서 무너진다는 게 아니고 그걸 그걸 우려한 연준에서 어떤 방식이든 달러화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 이걸 쓸 건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사실은 지금까지 양털깎기라는 표현을 많이 써왔잖아요.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계획을 막 철저하게 뭐 미국의 금융자본은 뭐 정말 막 천재들이라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달러라는 무기가 그렇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나라 지구상에 어딘가 예를 들어 뭐 터키라든가 이렇게 금융 그 원래 그 중국을 지금 대상으로 많이 보잖아요. 중국은 너무 위험해서 제가 이게 바로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타격을 받기 근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네. 그게 이제 긴축이니까 네. 사실은 그 행위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 경제는 전부 특히 기업 부채 네. 전부 단기 뭐 3개월 뭐 6개월 1년 이런 단기로 돌아가는 것들이 롤오버가 안 되면서 여기서 뭔가 터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걸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국 얘기를 제가 좀 약간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일은 정말 일어나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중국 걱정은 뭐 사실은 뭐 중국이 어떻게 되냐 뭐 우리랑 관계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수출의 33%를 중국과 홍콩을 그렇죠. 합치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뭐 40% 가까이 되는 걸로 뭐 얘기하죠. 네. 더군다나 제일 큰 문제는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50%를 중국에다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방식이든 뭐 예를 들어서 위기가 온다든가 뭐 위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황만 와도 우리나라도 불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 경제가 좀 어떻게 되는 시나리오는 좀 생각하기가 좀 싫은데 그래도 뭐 지금까지 중국이 이제 40년 동안 워낙 호황을 누려왔기 때문에 중국 위기를 얘기하면 야 중국 얘기 또 하냐? 그거 20년 전부터 위기론 나왔는데 아직도 멀쩡해. 네, 그렇죠. 중국이 워낙 특별하니까 사실은 뭐 중국이 뭐 올해나 뭐 내년 당장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 정부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나 또는 미국 경제 시각으로 보면 옛날에 망했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다만 이제 어쨌든 예전부터 제가 중국 출장을 여러 차례 갔던 그런 경험으로 볼 때 중국에서 정말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2018년, 19년에 이 현상들이 시작됐는데 어쨌든 제가 중국에 한 2003년부터 출장 갈 때 정말 신기한 건 중국에선 망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망하는 기업 제로.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나라는 다 부도나는 기업이 그렇죠.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 부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진짜 0.1%, 0.01% 대기업들 기준으로. 네. 그래서 아니 부도율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중국 출장 갈 때마다 중국에 뭐 예를 들어서 4대 은행 같은데 레터를 보내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부도나는 기업이 없습니까? 중국에서 인터뷰 다 거절당했어요. 묻지 마. 우리 그거 곤란해 대답하기. 묻지 마. 이상하다. 왜 중국의 좋은 얘기인데 왜 대답을 안 해주지?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위험하게 좀 뭐 망해갈 기업이 있으면 가장 뛰어난 국영기업한테 강제로 인수합병을 시키고 그럼 망해가는 기업이 있으면 중국의 국영은행한테 뭐 돈 꿔줘라. 지방은행한테 돈 꿔줘라. 명령하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이 국민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게 공산당 정부로서 일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다.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국민들도 거기에 막 분노하거든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를 잃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도나는 기업이 없었는데 부도율이 갑자기 올라간 해가 2018년, 19년이에요. 코로나19 위기랑 전혀 관계없이 부도율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 이제 중국의 시대가 좀 끝나가는 게 아니냐가 좀 본격적으로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 돈을 걸었다 손해보신 분도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이 위안화 같이 하락에 베팅했다가 좀 손해를 많이 보셨죠. 이분이 원래 뛰어난 투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줬던 게 이 소로스처럼 진짜 영국 파운드화 가치 하락에 베팅해서 떼돈을 보셨던 분인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중국에서 성공을 못한 거 보면 역시 중국은 정말 특별하지만 자 그런데
이게 코로나19 위기로 2020년에 오히려 사실은 중국이 잠깐 혜택을 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단 18년, 19년에 그렇게 위기, 부도가 일어났던 거는 그때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예. 중국이 위안화 부채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안화야 뭐 어떻게든 뭐 어쨌든 중국도 돈 찍든지 하여튼 뭐 중국의 국영은행들한테 빌려주라고 하든지 하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의외로 달러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얘기 자꾸만 하는데 외환보유고의 상당 부분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금액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크다. 이거는 사실 중국 경제에서 버팀목이 되게 힘들거든요. 오히려 달러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단기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가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건 좀 아니한 시각이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언제 좀 안 좋냐 하면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점은 헝다 문제잖아요. 그렇죠. 헝다가 해결됐다 아니면 다시 위험해졌다 해결됐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 헝다를 놓고 지금 큰 문제가 헝다의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은 게 헝다의 구조조정을 제때 하려면 결국은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잘 팔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헝다의 이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이 헝다 이 부동산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또 헝다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가 또 해결 안 되고 이런 것이 헝다 하나는 중국 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 길이 있겠지만 문제점은 중국 부동산 시장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탄력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2022년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과연 중국이 과연 예전같이 강한 경제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좀 갖지 않을까. 특히 하반기에 진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됐을 때 중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2018년에 그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양털깎기 안 당하려고 미리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어떤 구조조정을 시작한 거 아니냐. 그래서 헝다 같은 문제가 일어난 거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표면에 드러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을 견딜 수 있는 완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 점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가장 철저하게 연구한 게 어디냐? 우리 한국입니다. 우리 IMF 때? 바로 IMF. IMF를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열심히 연구한 게 일본의 1989년 버블 붕괴.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연구해서 그걸 똑같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약간 이제 글로벌 헤지 펀드 또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미국의 금융 정책 그리고 미국의 외교력에 사실 뭐 일본도 무너졌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헤지 펀드의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면 교사 삼아서 어느 쪽도 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철저히 연구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중국이 그걸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워낙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버블 규모하고 다른 게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10년마다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뭐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 10년마다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같이 굴곡을 겪었어요. 근데 중국은 40년 동안 한 번도 위기다운 위기를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주가가 빠진 적은 있어요. 한 2번 정도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시스템적 위기나 이런 건 전혀 간 적이 없거든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제대로 빠져본 적이 없어요. 뭐 조금 빠지면 그냥 하면 더 많이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이 버블이 커졌냐 하면 이게 버블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이 부동산 가격 비싸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비싸죠. 아마 서울 집값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요즘 뭐 20억은 뭐 그냥 쉽게 나오던데. 근데 이제 서울의 중위 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이 일반 중위 계층 소득의 18년 연봉을 모으면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이 중위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의 선전이나 뭐 아니면 상하이나 아니면 베이징 같은 일선 도시 이런 데 인구 많은 데 일선 도시라고 하잖아요. 일선 도시는 48년치 연봉을 모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취재를 갔을 때 중국에서 저 안내하시던 분이 이 아파트 한 채 사가라고 한 채 샀어야 돼. 샀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야 이거 중국에 샀다가 이거 팔고 나올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이거 오른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뭘 투자한 다음에 팔고 나오면 굉장히 이 돈을 한국으로 갖고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좀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샀으면 몇십 배 올랐는데, 아니 뭐 거의 100배 올랐는데 사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걸 팔고 우리나라로 돈을 갖고 올 때 이게 온전히 갖고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정말 외국인이 하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한테 계속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내가 외국인인데 팔고 나오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오른 게 중국 부동산입니다. 이게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에 48년치라는 건 이건 사지 중국의 말라는 일반적인 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 이걸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대지권도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건물권이잖아. 7, 80년 지나면 어떻게 돼? 그렇죠. 이게 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년이잖아요. 뭐 여러 개 땅의 용도에 따라서 몇 년 임대냐가 중요한데 모든 중국의 국토는 정부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70년의 임대 이거기 때문에 7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 토지 사용권이 48년치 연봉을 모아서 사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과연 지금 와서 이걸 뒤늦게 구조조정을 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헝다가 흔들하니까 다른 이 부동산 기업들이 먼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지금 내놔도 팔리질 않고 물건을 뭐 분양하려고 해도 하나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 하나씩 둘씩 이게 작은 것들이 먼저 무너지고 있거든요. 대마불사라고 해서 헝다는 지금 어쨌든 좀 더 오래 버티고 작은 것들이 조금 무너질 때마다 약간 중국의 경제 구조가 과연 22년, 23년에 이 아무리 정부에서 이걸 지키려 한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동안 중국이 역시 살얼음판을 걸을 건 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미국의 상황에서는 이제 결국 재정 정책이 계획대로 얼마나 돌아갈 것이냐, 혹은 또 그것이 정말 주가에 도움이 될지는 또 일어나는 어떤 인플레이션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또 중국의 우리 소위 양털깎기라는 미국에 걸린 어떤 문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본이든 뭐 아니면은 뭐 우연이든 그런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 인상이 될 때 중국의 반응 혹은 중국 경제의 상황,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시 에스컬레이터의 비유로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진짜 돈을 풀어서 있는 대로 진짜 돈으로 주가를 띄워올리고 막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이 긴축을 하면 그때부터는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그 실적은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국가잖아요. 아직도 무역 의존도가 60%가 넘으니까 원래 우리나라 정도로 이제 선진국에 다 간 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20, 30%여야 되고 이웃나라 일본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60, 70%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가는 이제 수출에 달려 있는데 그 60, 70% 되는 그런 수출 의존도가 또 중국에 대부분 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중국이 저는 뭐 위기를 뭐 걱정하는 것보다 제일 큰 문제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만 돼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해처럼 진짜 사상 초유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이면서 실적이 막 순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막 7, 80% 순이익이 늘어나는 현상. 이게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거든요. 역기조 효과가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중국의 경제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델타 변이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지금 치명률이 훨씬 낮다고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어요. 근데 오미크론이 왜 치명률이 낮은가? 저는 이제 이런 바이오 쪽 전문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바이오 전문가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좀 이제 인용을 좀 하자면 바이오 전문가분들 말씀이 오미크론이 지금 현재 치명률이 좀 낮게 보이는 이유가 오미크론 자체가 치명률이 낮은 건지 아니면 오미크론이라는 게 지금 이미 우리가 알파, 델타 다 걸려봤거나 그렇죠. 또는 백신을 맞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남아공은 진짜 알파나 델타 다 걸려봤던 나라에서 오미크론 또 걸려봤자 치명률이 낮게 나타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유럽은 또 백신을 많이 맞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오미크론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남미를 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문제는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둘 다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델타나 알파 변이도 잘 많이 돌지 않았어요. 특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적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문제점은 뭐냐면 백신이 우리가 맞은 백신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뭐 물백신 논란도 있지만. 뭐 시노팩 백신 중국산 그거 네. 가지고 논란이 많잖아요. 네, 이미 인도나 이런 나라들에서 보여진 것처럼
시노팩이나 이런 쪽에 이 백신 효과가 우리가 이제 주로 맞은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낮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럼 중국을 잘 생각해 보면 여기는 알파나 델타도 경험을 거의 못 해봤고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고 별로.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 돌기 시작하면 오미크론은 지금 확산 속도가 지금 뭐 우리가 알던 델타의 진짜 몇 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뭐 지금 시안 같은 경우에 아예 도시를 완전히 락다운 해버렸는데,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제 여름 넘어가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좀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래 뭐 이제 위드 코로나다, 이제 일상회로 회복 이렇게 불러야겠지만, 네. 리빙 위드 코로나, 이제 콩글리시가 아닌 이 정식 명칭은 리빙 위드 코로나 또는 일상으로 회복이죠. 근데 그런 일상으로 회복에 우리가 이제 적응을 해 나가겠지만, 문제는 중국은 그런 우리나라나 또는 서방 사회와 과연 이제 인적 교류를 과거처럼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맞은 화이자 달라고 얘기하거나 이러기에는 또 중국의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중국이 22년에는 우리나라나 또는 서방 사회보다 더 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앞으로 계속해서 복병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또 그 상당한 변동성 혹은 그 주식시장의 급락을 그 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네.